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악재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7월 중순 혹은 그 전부터 시작된 증시의 반등 흐름이 완전히 끝난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FOMC 우려 이러면서 뭐 시장의 방향을 꺾어버리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증시가 일단 다 혼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오늘 모습을 봤을 때요. 혼조하니까 그냥 다들 뭐 워낙 이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설명드렸다시피 워낙 이번 주에 이벤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유 잘 모르겠고 일단 가던 방향대로 가자. 요 정도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1, 2주 정도는 정말 강하거든요. 중국보다 강하고 미국보다 강한지도 모르겠어요. 최근 1, 2주 정도는 강해요. 분명히 한국 증시는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그냥 밀려 올라가고 있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죠? 미국에서 PMI 이런 거 지표 안 좋았잖아요. 악재 나왔는데 뭐 스냅 실적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계속 어떤 통화 정책 완화적으로 펴고 있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물론 그게 지금 상황에서 호재라고 인식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호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안 좋겠지만 아무튼 뭐 계속 그런 온건한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아래쪽으로 방향 잡히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각각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다들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FOMC 회의나 애플 실적 발표나 어떤 미국의 큰 방향성 전환, 혹은 뭐 국제유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큰 방향성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와중에 아직 특별한 이벤트가 이 당장 눈앞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가던 길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오르던 방향 계속 유지하고 뭐 중국 증시 하락하는 방향 계속 하락하고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봐야 되겠죠. 방향 꺾느냐 마느냐. 하여튼 요런 점들 다들 고민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방향성 모색 중이다. 요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방향성 모색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저는 어떤 큰 추측은 하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증시의 하락 추세는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은 하락 추세 중에 이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반등의 재료는 뭐였다? 75bp 올린다고 했다가 100bp 기준금리 100bp 올린다 했다가 다시 75bp 올린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해서 이제 세계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래 봐야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을 넘어선 건 아니고 여전히 큰 추세는 일단 하락이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단기적으로 지금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당장 좀 더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방향성은 좀 도무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방향성은. 근데 일단 주식시장이 혹은 금융시장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네. 이거는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라 이야기하냐? 이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봤는데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는데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하락 추세 이거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선 단기적으로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이제 방향성 모색 중이죠. 큰 방향성을 모색 중이니까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혹은 계속 하락할 거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성 모색 중인 구간이라고요. 그죠?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저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 둘 다 어떤 합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뭐다? 다만 근데 이제 그 상승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저는 일단 굉장히 낮게 본다라는 거죠.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의 결론은요. 일단 하락 추세 지금 진행 중이죠. 이 하락 추세라는 거 이거 다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시장의 큰 의지와 이런 게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뭐 큰 추세 전환 이런 거 전 쉽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혹은 뭐 어떤 하락 추세를 끝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폭락이나 투매 같은 게 보통 동반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반등해야 될 때 반등하고 있고 언더슈팅 다운 언더슈팅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었던 걸 보면 계속 더 하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젯밤에 PMI 지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50 아래로 나온 것들이 막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물가 지표, 뭐 지난주에 무슨 지표, 솔직히 지금 현재 증시 우호적이냐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채권 시장의 움직임들, 뭐 국제 유가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 단 하나라도 우호적인 게 있나? 특히 달러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기적인 방향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저도 몰라요.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더 뭐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모색 중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현재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혼조하게 출발을 하고 있죠. 예. 독일 같은 경우 한 0.6%, 0.7% 정도 하락 출발 예정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예정이고, 하여튼 유럽 증시도 큰 이벤트, FOMC 회의 같은 걸 앞두고 뭐 경계감이라 표현해야 될지, 기대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다들 또 그리고 지난주에 유로존 빅스텝의 여파도 있죠. 그런 여파들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 대폭락이다, 내일 대폭등이다, 뭐 이런 과도한 기대를 가지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은 시장이 차분하게 어떤 힘고르기, 뭐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좀 어떤 목표치를 좀 낮게, 혹은 뭐 시장이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요즘 뭘 하고 있냐, 뭐 물론 성형수술도 했지만은 그 와중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간만에 좀 책을 좀 한 권 좀 사보긴 했는데요. 요거 변화하는 세계질서라고 요거 한 권 사왔어요. 지난주에. 요거가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점 가갖고 요 책 찾아봤는데 있길래 당장 사왔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의 책이라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전 세계의 어떤 역사적으로 지난 수백 년간, 수천 년간의 어떤 패권 국가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스페인이 잘 나갔고, 중국이 잘 나갔고, 네덜란드가 잘 나갔고, 영국이 잘 나갔고, 그리고 지금 영국의 뒤를 이어서 미국이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떠올라가지고 지금 미국의 뒤를 계승하느냐 마느냐, 미국에 이은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르느냐 마느냐,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 패권이 교체되는 이런 사례들을 탐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뭐 그런 뭐 역사 공부 혹은 하여튼 그런 위주의 책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옛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 어려운데, 레이 달리오란 분은 저런 자료에 접근을 뭐 잘 할 수 있는지 어쩐지 하여튼 친절하게 좀 책 내용이 잘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저 책 나오면 사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나와서 일단 사서 봤고요. 아직 이제 슬슬 이제 책 보기 시작해야죠. 아직은 이제 표지 몇 장 정도만 넘겨본 상황입니다. 하여튼 좋아 보여서 샀다라는 거. 이번 뭐 지금 책 이야기 하면서 좀 다른 책 이야기도 조금 좀 할까 하는데요. 이 기회에 어차피 오늘 별로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오래간만에 이런 이야기 할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이 좀 책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책들이 우리의 투자에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레이 달리오 관련해서 좀 이런 책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책 추천을 좀 몇 권 정도 좀 드리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추천드리는 책들의 내용은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뭐 주식에 있어서 뭐 분석하는 방법을 전수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좀 전반적으로 그 투자 시장, 투자를 하면서 금융시장을 바라보는데, 이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론에 관련된 거, 기초적인 부분,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책들은 이제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느낌이라면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책들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의 중요성, 이런 것도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레이 달리오의 책이 괜찮다라고 일단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요거 그죠? 어떤 시장을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투자 분석 방법에 대한 그런 맛을 좀 보실 수 있는 책 같고요. 원칙이란 책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미래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후회를 줄이고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야기해주는 책이거든요. 이런 거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한 명만 더 소개를 하자면 켄 피셔 같은 사람, 이 사람 책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책은, 이분은 굉장히 책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책을 많이 써서 이 약간 좀 책장사의 느낌도 좀 나긴 납니다만, 이분의 책은 몇 권만 읽어보면 됩니다. 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거는 요거,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라는 책인데, 요것도 그겁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 생각하는데, 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책 읽은 지 제법 오래됐는데 여전히 내용들이 생생히 좀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어요. 켄 피셔죠. 켄 피셔의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라는 거, 요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솔직히 나머지 책들은 뭐 슈퍼스톡스 이런 거는 그냥 뭐 주식 종목 소개하고 뭐 대략적으로 좀 그런 노하우와 관련된 책이라,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흥미가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뭐 나머지 책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 그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에 이 사람의 어떤 메인 아이디어가, 투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투자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잘 드러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한 권 좀 추천드려 볼게요. 뭐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그래서 책 이야기, 레이 달리오하고 켄 피셔의 책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려봤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이제 시장 분석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 아침에 못 드렸던 이야기 좀 먼저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한국 증시 이야기 말고 이 금리 잘 보셔야 되겠죠. 아침에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금리 같은 경우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2.7자리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2.7,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2.7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제 이 금리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완전 끝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면요, 2.7자리가 어디냐, 2.7자리가 지난번에 급등을 하다가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주춤주춤하기 시작했던 그런 중요한 자리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많이 올랐다가 다음번에 지지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저점이 된 겁니다.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저점이고,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 있는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이 살아있다면 최소한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다라는 주장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하락을 해서 여기 있는 저점보다 이 금리의 저점이 이번에 낮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게 된다고요. 근데 고점과 고점도 낮아지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이게 큰 어떤 추세를 잡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었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상승 추세였는데, 이 상승 추세가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저점 붕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자리 테스트가 조만간 들어갈 건데, 아마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저는 2.7자리를 못 지킨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붕괴된 건 아니죠. 2.7이 아직 붕괴된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 했으면 이건 사실상 붕괴로 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일단 전저점 자리가 여기 직전 저점 자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직전 저점 자리를 완전히 종가상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이 자리 2.7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 두 번이나 지켰던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싶으면 최소한 전 이번에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이렇게 긋는 이 추세선은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쯤에서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이것도 깨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상 난 이 자리를 지킬 의지가 없어 라고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전 이 음봉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직은 2.7자리가 이 자리가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장차 붕괴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 자리가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 금리가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건데, 금리 하락기라는 이야기는 뭐냐? 이거 불황이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결정되는 논리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기대 인플레이션, 뭐 경기의 전망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경기 전망 이런 게 이 자리 붕괴되면은 저는 이제 침체로 보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같은 시간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간 없어서 못 본 거 유가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95달러를 종가상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붕괴시켰다는 겁니다. 95달러 여기거든요. 여기죠. 여기가 이 자리가 95달러죠. 95달러에 선을 그은 건데요. 이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95달러를 붕괴시켰어요. 7월 22일 날 금요일 날에 종가상으로 붕괴시켰죠. 그죠? 지난번에 7월 14일 날 같은 경우는 95달러를 지켰단 말이에요. 장중에 90달러까지 붕괴됐을지 모르지만 지켰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95달러를 재차 내려온 거고 종가상으로 95달러를 붕괴시킨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벌써 이제 93, 95 밑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95 붕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95 붕괴가 현실화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국제유가를 제가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지금 이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라고요. 이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일단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건 일단 없다. 괜찮다. 그래도 세상에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얘가 국제유가가 꺾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그때부터 대폭락으로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2008년 사례를 생각해 보면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원래 경기라는 게 좋다가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이렇게 유가 같은 게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경제에 부담을 주고 유가가 꺾이는 순간에 경제가 통째로 꺾여버리더라라는 사례를 봐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고요. 하여튼 유가의 급락 같은 경우는 또한 뭐 어떤 수요 둔화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고 맨날 뭐 독일의 가스관을 끝내 맞네 이러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보다 그 수요 둔화에 베팅하는 큰 손들의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미로 얘가 95달러 붕괴시킨다는 거 오늘 밤에 봐야 되겠지만은 심각하다라는 거,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유가가 싸졌다 이게 아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금리 봤잖아요. 금리를 봤는데 어때요? 금리도 같이 중요한 2.7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7 테스트와 국제유가 95달러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둘 다 위험해 보인다는 거. 둘 다 비슷한 자리에서 추세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일단 제 눈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것도 10년물 금리하고 3개월물 금리하고 그거 장단기 금리 차를 보니까 걔네들도 열심히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조만간 역전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만한 근거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국제유가 95달러, 금리가 2.7달러, 2.7% 자리를 위협하는 게 어떤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자고요.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95달러 붕괴됐고 네 말대로 경기 침체라고 한다. 그럼 오늘 밤에 증시가 폭락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 논리는 좀 너무 비약이겠죠. 증시는 아직까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어제 하루 좀 주춤했을 뿐이죠. 오늘 밤에 확인해서 오늘 밤에도 주춤하면 이제 하고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밤에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일단 저는 일단 더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일단 봐주긴 할 거예요. 근데 아침 말씀드렸죠.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부터 하방 포지션에 좀 열심히 들이대 볼 수는 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딘가 붕괴가 되는 걸 보고 좀 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는 걸 보고 뭔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그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국 증시 간단하게만 점검하자면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락 마감했지만 솔직히 하방 경직성도 확인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회의 앞두고 FOMC 회의나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단 더 올라가려고 한다 라고 일단 보아주고 있어요.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양봉의 상승 마감이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락한다라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320에다가 대고 저항을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내가 하방 포지션을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수는 있다고 봐요. 자꾸 320으로 올라갈 때마다 기계적으로 선물 320이네 하방 포지션 한 숟가락 얻는다, 인버스 뭐 산다, 이런 거 할 수 있다고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좀 공격적인 생각일 수 있고, 지금은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4거래일째 320의 매물을 일단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320짜리의 어떤 저항 자리나 이런 게 좀 일단 야들야들해졌죠. 그래서 생각보다 넘기 쉬운 그림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해놨으면 내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뭐 미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추가로 더 올라주는 게 320 가뿐하게 돌파 한착하고 급등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국 시장의 기술적인 모습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요. 콜옵션을 봐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 풋옵션들은 요즘에 이제 잘 죽고 있죠. 풋옵션들 죽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더 죽을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고, 중요한 건 이제 콜옵션인데 한동안 콜옵션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풋옵션이 변동성이 크니까 모든 뭐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간에 전부 다 풋옵션만 매매를 했어요. 이걸로 단타 치고 이걸로 장투도 하고 막 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 자체가 관심을 잘 못 받았는데, 근데 콜이 그 관심 못 받는 사이에 변동성이 많이 죽었잖아요. 수렴형 하면서 확실히 풋옵션과는 모양이 다르죠.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풋옵션, 뭔가 봉의 길이가 짧고 이 특정한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콜옵션, 뭔가 모양이 다르죠. 그게 뭐예요? 그 와중에 이 풋옵션은 지금 심각하게 죽어내리고 있지만 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어딘가를 지키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어딘가를 지키는 상황에서 변동성 줄여놨으면 어딘가를 돌파 한착하는 순간은 급등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힘을 잘 모아놓은 겁니다. 물론 이거 모르죠. 아직까지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꼭 급등하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선물을 보나 콜 옵션으로 보나 이래저래 상방 에너지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림일 텐데, 근데 만약에 빨리 320을 돌파 한착하거나 빨리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빨리 오르지 못하면 이 콜옵션들은 또다시 개박살이 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콜옵션들 에너지 모아놨지만 못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해야 될 자리였는데 일단 상승했죠. 그죠? 이렇게 되면 당분간 재미없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눈치 보고 있죠. 그래서 좁은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요렇게, 그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 중에 지금 가운데 라인을 아직까지 잘 못 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가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오늘까지 여기서 4거래일간 일단 지지력을 보이긴 했습니다. 좀 지우고요. 4거래일 동안 지지력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좀 생기긴 생겼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여전히 좀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의 어떤 채널형의 하단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면 빨리 올라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훅 내려옵니다 또. 근데 뭐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고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는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왜냐면 이슈가 있으니까.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75bp, 100bp씩 올린다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얼마나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원화 강세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중국 증시 하락하던 중에 계속 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중인데 잘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딱히 뭐 점검할 만한 거 없고요.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했지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뭐 오늘 하루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게 아래로 죽는다? 그렇게 보기 어렵죠. 이건 일단 아직까지 상승시 눌림으로 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나머지는 딱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오늘 밤은 또 중요한 이벤트도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미국 시장 저는 일단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이다. 오늘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이외에는 좀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렸으니까 하여튼 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